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62명이며 이 중 834명이 격리 해제되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12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발생을 보면 여전히 대구와 경북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을 볼 때 여전히 80.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 발생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천지와 관련된 건이 6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숫자에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2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의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교회, 종교 행사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되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2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특히 해양수산부 전체 직원 79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768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 종교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특별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말을 맞아서 각종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누차 강조드린 대로 개인위생, 마주보고 대화할 때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시고 기침이 있을 때에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시고 증상이 있는 분이 부득불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폐쇄된 공간에서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그러한 행사 참석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몸에 직접 바이러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되도록 얼굴, 특별히 눈, 코, 입은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노출된 표면을 항상 깨끗이 닦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송에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한국 진단 키트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만 좀 진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신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곽진 역학조사 1팀장께서 오늘은 환자관리팀장으로 소개를 이제 바꾸셨어요. 근데 뭐 질본 내부에서 조직이 개편된 건지 개편됐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개편된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뭐 조직 개편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 환자가 이제 24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추이의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물어보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히 특정 국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용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현황들을 일단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진단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만간 보도 설명 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 WHO가 권고하고 있는 진단 최종적인 확진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어느 나라도 항체 검사라든지 또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항원 검사법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자체를 분리한다든지 심지어는 신속 진단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마치 한국의 우리나라의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제의 어떤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확진 방법으로 확인되는 그 최종 진단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뭐 항원 항체 반응 검사라든지 항체 검사라든지 또 신속 진단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속 진단법과 관련해서는 진단 검사 의학을 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소위 민감도와 특이도 또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어차피 리얼타임 RT-PCR을 재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시간 소요, 정확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사 자체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 보도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속 진단법 자체조차도 아직은 상용화되거나 널리 사용되거나 그거를 확진 방법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직 개편은 수시로 유연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확진 환자 중에서도 입원 대기가 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고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 환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환자관리팀을 특별히 두고 또 이거와 관련된 분석에 또 매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수시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빈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유행의 단계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 발생의 두 자리 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겉으로 드러났던 누차 강조해온 대로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전체 발생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 남은 것이 더 중요한 것, 즉 지역사회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파의 연결고리, 감염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감염 전파가 끄트머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959의 콜센터가 되겠고 전국의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환자가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또 요양병원에 그 와상 상태로 오래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드러나는 과정까지 어떠한 감염 경로로 누구를 거쳐서 얼마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한 그 전파 경로가 다른 지역 사회에 얼마만큼 더 많은 감염 우려자나 전파자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 표본을 구성을 해서 혈액을 확보해서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연 감염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맨 처음 코로나19의 유행을 유입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로 돌아가서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물론 입국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자릿수로 줄었다든지 뭐 격리 해제가 더 많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방역 당국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오로지 코로나19의 처음 발생이다 생각하고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최선을 다해서 추적 조사하고 그거를 위한 내부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또 재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 기자실로 가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뉴스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먼저 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역학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증상 발생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조사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중증 환자분이나 위중한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분당 재생병원에서 음성과 양성 판정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바이러스 양이 적은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그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약간은 1%, 2% 정도 부족한데 그 이유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구로구의 그 코리아 빌딩의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부터 4층까지 있었던 예식장, 커피숍, 편의점, 관리실 등에 대한 대상자 전체 62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고, 또 6층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또 7층부터 9층까지에 있는 콜센터 11층에도 있고요. 또 13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 기타 건물과 관련하여 운영 유지와 관련된 인력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총 1148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한 인원이 1094명이고, 이 중에는 일단 양성자가 86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86명 외에 2차 전파로 가족이라든지 지인 등을 저희가 또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전체 발생 중에 가장 먼저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콜센터의 전파 경로를 밝히는데 일단 출발점이 될 텐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단 지난 2월 22일에 10층에 근무하는 교육센터의 직원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사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출근을 이 건물로 한 것은 하루 전인 21일이었고 22일에는 출근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상 발현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의 분비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왕성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분이 그 남양주에서의 동선을 전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쭉 진행을 하고, 또 동선과 관련된 접촉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족 2명이 확진이 됐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 9명 중에도 1명이 확진이 되어서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10층에 근무하는 이분으로부터 7층, 9층 또 11층의 콜센터로 전파가 된 것이냐, 아니면 아예 별개의 2건의 감염 경로가 각각 10층에도 발생을 시켰고 7층부터 9층 그리고 11층은 별개로 발생을 한 것이냐. 발생 시기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10층 발생이 7에서부터 9층과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노출 추정 기간을 따로 정해서 이 기간 중에 코리아 빌딩 인근에 시간상 한 5분 이상 체류한 전체 휴대폰 전파 기준으로 16,628명에 대해서 경찰청 협조로 파악을 해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선별진료소 방문이나 1339 상담도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코리아 빌딩 자체의 공조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 이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이 해당 빌딩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면서, 또한 연결고리 중에 찾아낸 것에 대해서도 추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 있는 종교 시설에도 콜센터와 관련된 2차 전파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동시에 그 교회로부터 또 다른 그 요양병원으로 또 전파가 발생하거나 또
어린이집으로도 전파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그 방역 대책 중에서 환자나 집단 발생을 찾아내면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미 전파가 돼 있는 것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재생병원의 환자 사례 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고령의 환자의 경우 또는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서 또는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 정상인이라면 코로나19가 몸에 침입을 하면 항체가 형성이 되고 그 항체가 결국은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그것이 이제 완치가 되는 길이고, 그렇게 되면 PCR을 돌려도 바이러스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 맞는데, 환자의 특성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거나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발견은 안 되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 왜냐하면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시간이 다시 흘러서 항체가 다시 바이러스가 다시 복제가 왕성하게 되게 되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이상점, 아웃라이어, 그 정규 분포상에서 보면 상당히 드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좀 더 모아서 임상 전문가들과 협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진 팀장이 중증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입원 재원 환자분들의 중증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0분이 중증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중증 단계가 27분, 위중 단계가 63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네, 뉴스핌 강명현입니다. 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되는 시점이 언젠지 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항체가 형성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사회 전파와 관련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방역 당국 이외에 전문가분들의 그 표현이 좀 필요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브리핑 과정을 통해서도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좀 어려운 말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일정한 기간 중에 몇 명의 환자를 더 발생시키느냐, 그게 대개 뭐 2에서 4 사이, 뭐 그 문헌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메르켈 총리가 왜 독일에서 전체적으로 60 내지 70%가 감염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초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기초 재생산 지수를 R0라고 하면 1-R0분의 1이 바로 지역 사회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어력이 형성되는 비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 재생산 지수가 2라고 한다면, 2.0이라고 한다면 1-2분의 1이니까 50%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R0라는 값이 2라는 감염병이 있다 그러면 지역 사회에 50%가 방어력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 감염병이 절대 유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산발적인 발생은 일으킬지언정 지역 사회로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의 경우는 대개 많게는 3.9까지도 얘기를 하고 적게는 뭐 1점 얼마부터 2 정도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9라 그러면은 대충 1-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3, 75%가 되겠죠. 따라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때 60에서 70% 얘기한 것이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마치 백신을 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방어력을 그만큼 올리거나, 또는 그 영국의 수상께서
상당히 좀 어찌 들으면 좀 불안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역 사회에 감염이 많게 되면 어찌 보면 바이러스의 유행이 멈출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이런 맥락과 같이 닿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전파는 계속이 될 수 있고 우려는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그 혈청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지역 사회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사례를 참고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명히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주 강한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치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해외에서 유입이 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된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큰 전파는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는 백신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항체를 강제로 생성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생활 속에 일상화되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코로나19를 지역사회 전파로부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매번 브리핑에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어찌 보면 차단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정책을 피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외국의 방역 당국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다 기초 재생산 지수나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 중에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또는 예측을 가지고 방역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저희가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세계 각국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볼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의 당연히 전문가분들의 좀 더 심층적인 어떤 분석 또 중지를 모아서 이런 방역 대책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울 당산 기자실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K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이제 격리 해제자에 대한 분석 결과가 15일께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왔으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퇴원 후에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이제 한두 차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퇴원 관리 지침을 따로 이렇게 두신 게 있다면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격리 해제자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규모에 따라서 분석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본부장께서 하는 날 또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의 양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퇴원 자체는 지금 저희가 기준을 변경을 해서 최종적인 격리 해제 이전에 임상적으로 증상만 호전이 되면은 확진 환자를 하더라도 일단 퇴원 자체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학적 기준 자체는 풀었고 다만 퇴원을 하는 것과 격리 해제는 별도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격리 해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또 그래서 보통 발병일로부터 3주 후가 되면은 저희는 지침상은 검사 없이 PCR 검사 없이도 바로 격리 해제로 갈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고위험군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저희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바이러스가 발병 초기에 매우 높은 바이러스 분출량, 배출량을 보이다가 서서히 거의 감소를 해서 3주 이전에 거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3주 후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의 감염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이다라고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퇴원 후 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유의해서 계속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전체 사례 중에 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소위 이상점, 아웃라이어 전체 분포 중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의해서 전체 사례 중에서 가지는 의미를 계속 분석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리 해제 통계는 분석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하무림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교육부가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개학 연기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은지 의학적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강구 중이신 대책이 있는지 또 현재 유럽 5개국에 적용 중인 특별 입국 절차 국가를 추가로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제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그 개학을 언제 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개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비록 그 소아 청소년 연령층이 발병이나 중증도는 매우 낮다 해도 그럴수록 도리어 전파 과정에서는 증폭 집단으로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장과 같이 학교도 철저한 생활 방역의 모든 기본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입교하는 학생들 전체를 하나하나 발열 감시를 해야 되고 입교하기 전부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등교하지 않아야 되고 그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지 않아야 되고 또 발열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열 나기 직전에 다른 또 그 바이러스 노출로 인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의 다변화 또 밀집된 어떤 수업 양식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이 수업 중에 발견될 경우에 선생님들을 비롯한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사후적으로도 격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판단을 잘 해서 더 이상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지침화되고 필요한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언제든 손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손 세정제를 통해서 개인 위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갑자기 학교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스크를 사용해서 귀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훈련이 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그 부분이 개학이 언제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역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실현되는 모습들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공간, 어떻게 보면 직장, 뭐 종교 시설, 또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앞으로는 마치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그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 돼서 전혀 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하는 듯이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회적 격리의 완성,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성이고 결국은 개학을 지금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발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0시부터 유럽의 5개국이 추가가 되어서 입국자 관리를 시작을 하고 있고 예상대로 다른 지역 이제 11개국이 됐지 않습니까? 6개국에서 더 늘어났는데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증상자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한 상당히 숫자가 있는 유럽 지역이 특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 선언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더 많은 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입국 관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지역을 더 다변화하거나 넓혀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역소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장비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충되고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국민일보 기자님, CBS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저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이 특별입국 절차 관련해서 이미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증상이 발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다양한 동선을 보이신 분들이 있던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콜센터나 세종시에서 검사 시에 아무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궁금한 건 무증상이었는데 검사해보니 양성이었던 경우를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그 건수로는 이제 1,000건이 넘게 저희가 그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양성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특별 입국 절차 수행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종에 한정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네. 세종이랑 그 서울 구로구 콜센터 둘 다 이제 무증상이었다가 검사를 하고 나니까 보니까 양성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당연히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는 14일이니까 노출 후부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대개 5 내지 6, 7일 사이에 발병하는 것이 평균 잠복기로서는 빈도가 높지만 그래도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는 뭐 단지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좀 세세히 그 판단을 해서 별도로 좀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입니다. 그 FDA 식약처에서 자료 낸다고 하셨는데 그 좀 온라인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만 확인차 여쭤볼게요. 그 FDA가 어제 미하원에 보고하기를 이제 그렇게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FDA는 한국의 진단 키트가 적절하지 않으며 비상용으로라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보고했다고.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답변하신 말씀은 미국의 그게 자체 기준에 죄송합니다. 그게 미국의 자체 기준의 문제이지 한국 진단 키트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미국 FDA가 그렇게 뭐 비상용으로라도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의 또 접촉자가 발생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 2주까지는 계속 이쪽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시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봅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뭐 설명을 더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내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확진 검사에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진단 제제 키트, RT-PCR의 키트 4종류에 대해서는 미국 FDA도 지금 승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또 방역 대책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국내 사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이 나오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국의 FDA로 허가 신청된 그 제품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아직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뭐 항체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 진단법, 항체 검사법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검증되거나 신뢰도가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은 상태고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아마 미국 FDA나 그걸 인용한 그 청문회에서의 미국의 국회의원님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와전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다시 요약을 하면 국내에서 현재 확진 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두 번째, 그 콜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콜센터에서 2차 전파도 나오고 또 그분들 중에 뭐 요양병원이나 종교시설도 가시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잠복기가 최장 14일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자가격리자라든지 접촉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계속 추적 조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연결고리에서 더 이상은 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전파가 아주 밀집된 행태를 보이는, 우리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밀집된 어떤 아주 폭발적인 증폭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집단으로 넘어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당사안에서 CBS 기자님 마무리 질문 부탁드립니다. CBS 황영찬입니다. 969 콜센터 확진자 관련해서 자료에는 85명인데 부부모장님은 86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도 한 명 차이가 났던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랑 정확히 몇 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소아 청소년 집단이 조용한 전파 집단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게 좀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콜센터와 관련된 거는 85명이 맞는데, 이제 10층에 있는 환자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왜 말씀드릴 때 10층의 환자분으로부터 콜센터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10층 환자분은 또 별개로 발생이고 나머지 콜센터 관련은 또 별개의 발생인지가 아직은 역학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층에 한 사례를 넣으면 이제 토탈 86건이 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이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85건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들 대개 보게 되면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집단 환자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아마도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또는 뭐 국내에서 처음에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되어서 결국은 전파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이제 그러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스며들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집단은 결국은 불특정 다수일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인플루엔자를 보게 되면 일본 당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사례를 쭉 들어보면 대개는 긴밀한 접촉을 하는 사회적 집단이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이 많고, 아동 청소년에서 독감 유행이 일어나면 2차적으로는 가정으로 전파가 되고, 그럼 가정에서 결국은 또 직장일을 하는 부모를 통해서 사회로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유행 전파의 양상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마침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호흡기 전염병, 감염병인 데다가 비록 비말이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역설적으로 발병률 자체는 낮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율도 매우 낮고,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중증 환자라든지 심지어는 뭐 사망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사회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집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학을 언제 하느냐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합류되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강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모든 시설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럼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이나 불안감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천해 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역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잘못된 정보로부터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거를 제공해 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또 저희 당국에 말씀드리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력이 닿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